자, 오늘은 이 챕터의 마지막 강의, 불균일 촉매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여기에 불균일 촉매 반응의 예가 두 개 나와 있는데, 지금 하이드로진 아이오다이드 HI가 H2하고 I2가 되는 이 반응이 아레니우스 플러스를 해보면 촉매 없이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184kJ/몰이래요. 근데 골드를 촉매로 쓰니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뭐 절반 좀 안 되게 줄었어요. 그리고 플래티늄 쓰니까 뭐 얼마야 이게 한 3분의 1로 줄었네. 그렇죠? 이 밑에 있는 반응도 마찬가지고 거의 반으로 줄었죠. 불균일 촉매를 쓰면 저렇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줄어들지요. 근데 저 액티베이션 에너지 줄어든 양을 보고 그래서 이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에 보면 속도 상수를 결정하는 게 결국은 액티베이션 에너지인데 그게 익스포넨셜 펑션의 지수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뭐 3분의 1로 줄었다 그러면 속도 상수 K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따라서 화학 반응의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화학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반응의 경로가 바뀌는 거죠. 리액턴트 스테이트와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안 바뀌어요. 리액션 프로파일을 그렸을 때 리액턴트의 포텐셜 에너지, 프로덕트의 포텐셜 에너지는 안 바뀌어. 바뀌는 건 트랜지션 스테이트,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의 포텐셜이 바뀌죠. 그게 바뀌는 이유는 반응 경로가 바뀌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뭐 균일 촉매, 뭐 산 촉매나 염기 촉매 같은 균일 촉매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지만 이 불균일 촉매 역시 반응의 경로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움 컴포지션, 평형상수 이런 것들은 안 바뀌어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만 바뀌는 거야. 여기서 불균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촉매와 리액션 믹스처가 페이즈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수분해 반응, 산촉매 갖고 하는 가수분해 반응 같은 경우에 리액션 믹스처 수용액이고 산도 수용액 속에 하나의 페이즈를 형성하고 있지, 솔루션 페이즈 하나. 그래서 이런 산촉매, 염기촉매 이런 것들은 균일 촉매예요. 반면에 이런 골드, 플래티늄, 뭐 텅스텐 이런 것들은 불균일 촉매지. 액체 상태 반응에서도 불균일 촉매고 기체 상태 반응에서도 불균일 촉매고. 그렇죠? 불균일 촉매는 액상, 기상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논의에서 요 리액션 믹스처는 가스 페이지에 있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랭미오 아이소섬 유도할 때 다 가스 페이지를 가정하고 유도해 놨잖아. 그렇다 그래서 가스 페이지에서만 쓸 수 있는 반응은 아니에요. 액상에서도 고체의 표면에 흡착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도 또 아이소섬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 불균일 촉매 반응 액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균일 촉매 반응을 통해서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의 에너지가 낮아져서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져서 배리어의 높이가 낮아진다, 작아진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은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케미소프션에 있다라는 겁니다. 리액턴트가 고체 표면에 화학 결합에 준하는 커다란 엔탈피를 방출하면서 화학 흡착을 하지요. 그렇게 화학 흡착을 한다는 얘기는 리액턴트 몰레큘의 구조가 리액션 믹스처에 있을 때하고는 많이 다른 구조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뭐 디소시어티브 애드소프션도 공부하고 난 디소시어티브 애드소프션도 공부했죠. 디소시어티브 애드소프션이야 뭐 흡착을 할 때 아예 쪼개져 갖고 흡착을 하니까 구조가 정말 심하게 바뀌었지. 난 디소시어티브 애드소프션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그냥 액상이나 기상에서 돌아다닐 때에 비해서 고체 표면에 흡착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구조적 수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예, 구조가 좀 바뀌게 돼. 그렇기 때문에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의 에너지
상태도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케미소프션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흡착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넣어준 불균일 촉매가 제공하는 촉매 활성이 있는 흡착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흡착 자리에 화학 흡착을 해야지만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거니까 결국은 흡착 자리를 많이 제공해줘야 화학 반응은 더 빨리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지? 따라서 가급적이면 표면적을 넓게 해줘야 되죠. 앞에 얘가 나왔던 플래티늄을 넣을 때 플래티늄 덩어리를 넣거나 플래티늄 와이어를 그냥 넣거나 하는 것보다는 걔를 잘게 쪼개가지고 넣어주면 더 좋겠지. 그럼 표면적이 넓어질 테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더 즐겨 쓰는 방법은 뭐냐 하면 촉매 활성이 없는 또는 촉매 활성이 작은 값산 옥사이드를 포러스하게 만들어요. 실리콘 옥사이드나 알루미늄 옥사이드. 이 하얀 부분이 알루미늄 옥사이드고 이 검은 부분이 플래티늄인데 예를 들면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포러스하게 기공이 막 뚫려 있는 스펀지처럼 포러스한 구조로 만들고 그때 그 표면에 군데군데 플래티늄이 박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플래티늄이 제공하는 액티브 사이트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액티브 사이트의 개수를 많게 하면서도 사용하는 플래티늄의 양은 줄일 수가 있지. 악착같이 플래티늄 양은 줄이려고 그래요. 왜? 비싸서. 플래티늄은 금보다 비싸요. 금반지 해줄까? 백금반지 해줄까? 백금반지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통은 포러스한 옥사이드 서포트, 이걸 서포트라고 불러. 포러스 서포트에다가 캐탈리티컬리 액티브 엘리먼트를 디스퍼스 시켜가지고 분산시켜서 이와 같이 만들어서 많이 씁니다.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져요. 단위 그램당, 1g당 표면적이 수백 제곱미터 막 이렇게 되게 만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말 나온 김에 불균일 촉매 중에 좀 흥미로운 게 또 있어요. Shape Selective Catalyst라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얘가 지올라이트인데, 지올라이트는 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다공성 광물이에요. 어떤 그 다광성 광물을 총칭하는 이름인데, 표면적이 뭐 100에서 500, 그러니까 수백 제곱미터 퍼 그램이야. 지금 요 플라스틱 요거 무게 한 1g 좀 넘을 것 같은데, 이거 표면적이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 요거 한 2.5cm, 한 3cm 칩시다. 3, 7에 21 합치면 42에다가 뭐 대충 한 50, 50제곱센치 되겠네, 1g에. 이런 거 소용없다 이거지. 얘를 포러스하게 만들면, 아주 포러스하게 만들면 표면적이 그램당 수백 제곱미터가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왜 갑자기 내가 소개를 하냐 하면, 재밌는 애예요. 먼저 이름부터가 재밌어. 이게 뭐 인터넷 어디서 따온 사진인데, 이거 동전이고, 그냥 돌덩어리잖아. 그죠? 옛날 옛적에, 뭐 고대 어떤 사람들이 이 돌덩이 좀 쌓아놓고, 거기다가 토기를 얹어놓고, 불을 뗐다고 합시다. 불을 뗐어요. 불을 뗐더니 이 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와. 수증기가 모락모락. 그래서 이거 이름을, 지올라이트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그 자인이라는 말이 끓는다는 뜻이고 리소스라는 말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끓는 돌이야. 수증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돌. 왜냐? 이게 굉장히 포러스하거든. 이렇게 포러스예요. 구멍이 숭숭숭숭숭 뚫려 있는 구조야. 그래서 요 표면에, 얘네들의 표면에 붙어 있던 수증기가 이제 바깥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저런 광물을 지올라이트라고 불러요. 성분을 보면 알루미노 실리케이트예요.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알루미노라는 말은 알루미늄이 들어있다. 실리코 또는 뭐 앞에 실리콘이 들어있다는 말이고, 뒤에 에이트 이렇게 되면 이거 산화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름만 봐도 주성분이 알루미늄, 실리콘, 산소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잡것들이 좀 들어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지올라이트가 있어요. 뭐
한 180개 정도 있대. 근데 이 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한 80개 있고 나머지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써먹을 때가 많아서. 그럼 이걸 왜 Shape Selective Catalyst라고 부르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학 반응공학 책에서 따온 건데 파라자일렌을 만드는 원료가 톨루엔하고 메탄이에요. 메세인. 여기 메세인하고 톨루엔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그냥 반응시키면 자일렌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세 가지가 다 만들어져. 오소, 메타, 파라, 자일렌이 다 만들어져요. 오소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메타는 이거, 파라는 이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만들어져. 그런데 지올라이트를 촉매로 써서 반응을 시키면 파라, 자일렌이 압도적으로 많이 만들어져요. 압도적으로. 왜 그러냐? 구멍이 작아요. 그래서 톨루엔하고 메세인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일단 들어가면 이 안에서 반응을 해서 오소, 메타, 파라, 자일렌이 다 만들어지겠죠. 그 중에 오소하고 메타는 뚱뚱해서 못 나와. 근데 파라, 자일렌은 날씬하잖아. 그래서 만들어지면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파라, 자일렌을 우리가 얻어내는 거고 이 안에서 만들어졌던 그 오소나 메타는 뚱뚱하니까 못 나오고 그 안에서 다시 분해가 돼서 톨루엔하고 메세인이 되겠지. 그랬다가 어느 순간 파라자일렌이 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의 선택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죠. 그래서 Shape Selective Catalyst라고 불러요. 자, 이건 하여간 여담이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화학 반응은 불균일 촉매 반응이에요. 그런데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포러스하게 만든다고 했지. 그냥 플래티늄 이런 덩어리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포러스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균일 촉매 반응이 실제적으로 공장에서 우리가 활용할 때는 7개의 단계를 거치게 돼. 첫 번째 단계가 뭐 이런 반응이라고 칩시다. A가 B가 되는 뭐 아이소머라이제이션의 이런 반응에 우리가 불균일 촉매를 쓴다고 합시다. 굉장히 포러스한 뭐 이런 좀 이런 거야. 이거 백목도 포러스 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펠렛이라고 불러요. 포러스한 촉매를 펠렛 형태로 만들어서 이 펠렛을 잔뜩 넣어놓은 거야. 반응기 안에다가. 그리고선 여기에다가 리액션 믹스처가 지나가게 만들면서 그럼 리액션 믹스처가 지나가는 과정에 얘네들이 프로덕트로 바뀌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리액터를 뭐 패키드 베드 리액터라고 불러. 나중에 반응공학 시간에 공부할 거야. 근데 그때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7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벌크, 예를 들면 기상 반응이라고 친다면 벌크 게스 페이지에서 리액턴트 몰리큘이 여기 포가 많이 있을 텐데 포의 입구까지 오는 단계, 포의 입구까지 접근해 오는 단계, 이걸 이제 매스 트랜스퍼 단계 또는 익스터널 디퓨전 단계라고 불러요. 매스 트랜스퍼 단계. 포의 입구를 포 마우스라고 불러. 포 마우스까지 오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포 마우스에서 이제 포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디퓨전, 인터널 디퓨전 단계. 포 마우스에서 흡착 자리가 있는 곳까지 디퓨전해서 가는 인터널 디퓨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흡착 자리 근처까지 갔으면 흡착이 일어나야 되겠죠. 흡착이 일어나는 단계. 그 다음은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리액션 단계. 리액션이 했으면 이제 프로덕트가 또 탈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탈착. 그 다음에 탈착했으면 이제 떨어져 나왔다는 거잖아. 얘가 또 포를 따라서 포 마우스까지 바깥으로 나와야 되겠지. 포 마우스까지 인터널 디퓨전을 해서 포의 입구까지 다시 바깥을 향해서 나오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포 마우스까지 왔으면 다시 포 마우스로부터 벌크, 게스 페이지까지 도망가는 단계. 이렇게 7개의 단계로 쪼개볼 수 있어요. 그렇겠지? 그러면 현상 자체는 1번하고 7번은 같은 매스 트랜스퍼 단계예요. 벌크 페이지하고 포 마우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단계야. 1번하고 7번이. 그 다음에 2번하고 6번은 포 마우스로부터 흡착 자리 근처까지 포 안쪽에서 이동하는 인터널 디퓨전이에요. 둘 다.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은 하나는 흡착, 하나는 탈착인 거고, 그 다음에 4번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리액션, 헤테로지니어스 캐탈리시스가 실제로 여기에서 여기 리액션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 7개의 단계 중에서 가장 느린 단계가 전체 촉매 반응의 속도를 결정하겠죠. 7개 중에서 가장 느린 것이.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논의는 가장 느린 단계가 요거다 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봤더니 요 2번 단계가 사실 가장 느릴 수도 있거든. 포 사이즈는 굉장히 작은데 펠렛을 이렇게 주먹만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게 요 리액션이 아니고 인터널 디퓨전이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늘 내가 얘기하는 이 얘기들이 무의미해져. 오늘 얘기하는 모든 얘기는 이 네 번째 리액션 단계가 가장 느린 단계일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논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펠렛을 구형으로 만들었네. 포러스한 펠렛을 구형으로 만들었고 이게 포 마우스예요. 그래서 1번은 리액턴트 A가 포 마우스까지 이렇게 접근하는 단계. 그 다음에 2번은 포 마우스에서 흡착자리 근처까지 가는 단계. 3번은 흡착자리 근처에 와 있던 놈이 흡착을 실제로 하는 단계. 4번은 반응을 해서 프로덕트가 되는 단계. 5번은 프로덕트가 탈착하는 거. 그 다음에 6번은 탈착된 놈이 흡착자리 근처에서 도망가서 포 마우스까지 오는 거고, 7번은 이제 포 마우스에서 이제 도망가는 거. 이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가장 느리다라고 가정을 하고 뒤에 있는 논의를 한다고 했죠. 실제로 많은 반응들이 이 단계가 가장 느려요. 대충 70에서 80% 정도의 반응들이 이게 가장 느려. 이 그림 역시 화학 반응공학 책에서 갖고 왔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 이제 워밍업 이제 했어요. 본론으로 곧 들어갈 건데.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번째 단계인 서피스 리액션이 가장 느릴 때 우리가 실험적으로 관찰되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이론적인 메커니즘을 추정을 해서 그 메커니즘으로부터 얻은 속도 법칙을 가지고 실험을 설명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예를 볼 거예요. 세 가지 메커니즘인데 첫 번째는 심플 디컴포지션이고, 두 번째가 랭뮤어 힌셸루드 메커니즘이고, 세 번째가 엘리 리딜 메커니즘이라는 건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공부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운 내용을 그냥 종합한 것뿐이야. 첫 번째, 심플 디컴포지션을 봅시다. 요거 포스핀이라고 하는 기체인데, 포스핀이 디컴포즈하면 인이 4개가 붙어 있는 이 P4라는 거하고 하이드로진 가스로 분해가 된대요. 서멀 디컴포지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반응은 별로 안 빠르대. 그런데 텅스텐을 붉은일 촉매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빨리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텅스텐을 촉매로 넣어서 실험을 해봤더니 리액턴트인 포스핀의 농도가 낮을 때는, 얘의 압력이 낮을 때는 퍼스트 오더 리액션으로 나타나고, 실험을 해봤더니 그 다음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영차 반응이 되더라 라는 거야. 제로스 오더 리액션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누군가 또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궁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 기본적으로 촉매를 넣었으니까 얘가 여기에 화학흡착을 할 거고, 그렇죠? 포스핀이 텅스텐 표면에 화학흡착을 할 텐데, 붉은일 촉매 반응에 기여하는 화학흡착은 물리흡착이 아니고 화학흡착이라고 했었죠. 물리흡착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해프라이프이 굉장히 짧잖아. 게다가 이거 반응시키려고 온도도 올릴 텐데, 그러면 나노세크가 뭐야? 훨씬 더 짧을 거야.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흡착은 기여를 못할 거고, 화학흡착이 기여를 할 텐데, 화학흡착, 모노레이어가 흡착을 하는 화학흡착이 기여를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텅스텐 표면에 붙는 방법은 non-dissociative adsorption도 있고 dissociative adsorption도 있고 두 가지가 있겠지. 포스핀이 그냥 화학 흡착할 수도 있고 쪼개지면서 화학 흡착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죠. 그 중에 일단 쪼개지지 않고 그냥 흡착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화학 반응의 속도는 속도식이 이렇게 표현될 거야. 속도는 속도 상수에다가 흡착이 돼야 화학 흡착이 돼야 프로덕트가 만들어질 테니까 흡착 자리가 포스핀에 의해서 채워질수록 얘가 빠르겠죠. 그래서 여기 세타를 넣으면 돼. 세타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우리의 가정은 뭐야? 랭뮤어 애드소옵션을 한다. 모노레이어를 형성하는 랭뮤어 애드소옵션을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non-dissociative다. 쪼개지지 않고 흡착을 한다고 한다면 랭뮤어 아이소썸은 뭐예요? 1 플러스 KP분의 KP 이거지.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우리의 예상으로는 만약에 포스핀이 쪼개지지 않고 그냥 화학 흡착을 하면서 모노레이어를 형성할 거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실험 결과가 다 설명이 돼. 사실은 압력이 낮으면 1보다 KP가 무지하게 작아. 그럼 얘가 무시되잖아. 그럼 1차 반응이네. 예. 압력이 높으면 1이 훨씬 커 KP보다. 따라서 아이구나. 압력이 높으면 1이 무시되지. 예. 그럼 KP 지워지고 0차 반응이 되죠. 0차 반응. 그렇죠? 예. 잘 설명되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하면 포스핀은 텅스텐 표면에 흡착을 할 때 쪼개지지 않고 그냥 흡착할 거다라고 우리가 결론 짓는 거예요. 만약에 쪼개지면서 흡착을 한다면 속도 법칙이 어떻게 돼야 돼? 1 플러스 루트 KP분의 루트 KP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압력이 낮으면 이거 무시되고 결국은 반응 속도가 어떤 관찰되는 속도 상수에다가 루트 P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디소시어티브 케미소옵션을 했다면 포스핀의 압력의 2분의 1승에 비례했을 거예요. 반응 속도가. 근데 실험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1차 반응이었다며. 그렇다는 얘기는 포스핀이 흡착할 때 쪼개지면서 흡착한 게 아니고 그냥 흡착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직접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포스핀이 쪼개지지 않고 바로 흡착되어 있는 그 화학점을 직접 스펙트로스코픽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지. 그래서 확인까지 다 한 다음에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실제로 논문을 쓸 때는.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심플 디컴포지션은 굉장히 간단하죠. 전에도 요 0차 반응 설명하면서 이 예를 한번 얘기했었어요. 0차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결국은 화학 흡착이 빨리 일어나서 표면을 이미 다 채운 거야. 표면을 다 채웠어요. 따라서 그 가스 페이지에 압력이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이미 다 찼는데 가스 페이지 압력이 뭐 1토르에서 10토르로 높아진들 1토르에서도 이미 다 찼는데 10토르로 높이면 뭐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 그래서 농도에 무관하기 때문에 0차 반응이 됐던 거였었죠. 그지? 압력에 무관하기 때문에 0차 반응이 됐던 거였었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예고. 두 번째 메커니즘이 그 유명한 랭뮤어 힌셸루드 메커니즘이에요. 두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메커니즘은 아주 흔히 관찰되는 거야. 아주 많아요. 이 메커니즘을 따르는 불균형 촉매 반응이. A하고 B가 반응해서 이것도 역시 네 번째 단계인 리액션이 전체 중에 7개 중에 제일 느리다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얘기예요. 반응은 이걸 생각합시다. A하고 B가 반응해서 프로덕트가 되는 프로덕트가 C 플러스 D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A하고 B가 반응해서 프로덕트가 되는 그런 반응. 이 반응에서
랑미어 힌실루드 메커니즘은 뭐냐 하면 A도 흡착을 한다. 화학흡착을. B도 화학흡착을 한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고체 표면에서 돌아다니다가 만나가지고 프로덕트가 되고 이 프로덕트가 탈착해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키워드는 뭐냐 하면 A하고 B 둘 다 화학흡착을 한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메커니즘이야. 그러면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난다면 화학 반응의 속도는 어떤 속도 상수에다가 A에 의해서 점유된 비율 그리고 B에 의해서 점유된 비율 세타 A와 세타 B의 곱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렇지? 그죠? 그래서 surface coverage, fractional coverage를 A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B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그지? 이거 역시 랭미어 에드소옵션을 한다고 합시다. 모노레이어만 형성되는. 왜냐하면 피지소옵션은 얘기했듯이 별로 기여를 못하니까. 화학흡착이 기여를 하지 물리흡착은 기여를 못하니까. 자, 이런 두 가지가 같이 다 흡착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아이소썸은 우리가 유도해 놓은 게 없잖아. 그렇지? 유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때도 난 디소시어티브 에디소옵션 가지고 유도합시다. 이거 쪼개지는 걸로 하면 또 루트 나오고 그러면 또 수식 쓰기 귀찮으니까. 쪼개지지 않고 A도 흡착하고 B도 쪼개지지 않고 흡착한다라고 생각합시다. 먼저 A의 흡착. A가 흡착을 하는 속도는 dt분의 d세타 A. 얘는 속도상수. A가 흡착을 하는 속도상수에다가 가스 페이지에 A가 많을수록 빠를 거예요. 가스 페이지에서 A의 부분합. 그 다음에 빈자리가 많을수록 빠르겠죠. 그래서 빈자리는 전체 흡착 자리에다가 비어있는 자리의 비율을 곱하면 되지. 그래서 1-세타 A 세타 B. 이게 비어있는 자리의 비율이죠. 요게. 그렇지? 흡착 자리가 100개 있는데 이 100개의 자리는 비어있든지 A에 의해서 점유되어 있든지 아니면 B에 의해서 점유되어 있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비어있는 자리의 비율이야. 이건 이제 흡착의 속도고 뭐 흡착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탈착도 일어날 수 있죠. 탈착은 dt분의 d세타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고 탈착의 속도 상수에다가 붙어있는 A가 떨어져 나오는 거지. 그죠? B가 떨어져 나와봐야 여기 또 A가 빠졌네. 아래 첨자 A가 빠졌어요. B가 떨어져 나와봐야 세타 A 값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따라서 여기에 그 세타 A가 있어야지. 전체 흡착자리 개수에다가 A에 의해서 점유된 흡착자리의 비율 이걸 곱해야 되겠죠. 네트레이트는 두 개의 합이고 늘상 했듯이. 그렇지? 그래서 흡착이 도미넌트하면 흡착자리가 점점점 A에 의해서 채워질 거고 탈착이 도미넌트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빈자리가 늘어날 거예요. A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아이소썸이 필요하죠. 세타가 필요해.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면 네트레이트는 0이 되겠죠. 이 값이 0이다라고 하면 n은 또 지워지고 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식을 요 KA를 KD 흡착의 속도 상수를 탈착의 속도 상수로 나눈 요 비율 일종의 평형 상수에 해당되는 거지. A가 흡착하는 반응을 정반응으로 표현했을 때 그때의 평형 상수에 해당하는 놈. 그거를 KA라고 합시다. 대문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고 요 식을 1번식이라고 합시다. 1번식.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B에 대해서도 똑같은 유도 과정을 거치면 아래 첨자 B만 바뀌고 똑같은 식이 얻어지겠죠. B에 대해서도. 그래서 요 식을 2번식이라고 합시다. 세타 A에 관한 식과 세타 B에 관한 1, 2번식 이 두 개의 식을 더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거 왜 하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세타 A하고 세타 B. 아이소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아이소썸을 좀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하잖아. 식 두 개, 모르는 거 두 개, 세타 A하고 세타 B. 연립방정식 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 식을 더하기 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가로를 1에다가 곱하고
또 요 가로를 여기에다 곱하고 해서 풀었으면 식이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런 다음에 세타 A, 세타 B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쓰면 식이 이렇게 돼요. 앞에 있는 식으로부터 세타 A 더하기 세타 B를 구하면 이렇게 돼. 자, 이 식의 의미가 뭐야? 좌변의 의미가 뭐예요? 전체 흡착자리 중에 A에 의해서건 B에 의해서건 하여간 두 개 중에 하나에 의해서 점유된 흡착자리의 비율이에요. 그렇지? 그 비율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1 플러스 A의 KP 더하기 B의 KP 분의 A의 KP, B의 KP 이렇게 표현됐지? 그죠? A라는 분자가 흡착을 할 때 B는 없고 A라는 분자만 흡착을 하는 경우에 랑묘 아이소섬이 뭐였어요? 1 플러스 A의 KP분의 A의 KP였었지? 그런데 지금은 A하고 B가 같이 흡착을 할 수 있는 경우야 지금. 이랬더니 두 개 중에 어느 놈에 의해서건 흡착되어 있는 자리의 비율은 분모는 1 플러스 A의 KP 더하기 B의 KP 분의 A의 KP, B의 KP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이 모양을 이 식의 모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비어있는 자리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 재미삼아 생각해 보면 1 빼기 2값 1 빼기 요거 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식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렇죠? 요것도 모양을 잘 보세요. 비어있는 빈자리의 비율은 1 플러스 A의 KP, B의 KP분의 1이야. 그렇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식은 1번식하고 2번식을 더해서 얻은 거고 이번에는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봅시다. 그러면 여기 얻어지고 이거로부터 식을 정리하면 세타 A 마이너스 세타 B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 식하고 요 식 이거 두 개로부터 또 요거 두 개 더하면 세타 A가 얻어지겠네. 그래서 세타 A 구하고 거기에서 또 세타 B를 빼면 세타 B가 얻어지겠지. 그래서 세타 A하고 세타 B를 구하면 이렇게 돼요. 자, 요 식의 모양, 요 식의 모양, 요거 식의 모양을 봅시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흡착자리가 있는데 이 흡착자리에 가스 페이지에 A도 있고 B도 있어서 둘 다 흡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A에 의해서만 흡착된 흡착자리의 비율은 뭐냐? 이게 그거잖아. 그거는 1 플러스 A의 KP, B의 KP 분의 A의 KP 이렇게 된다는 거야. B에 의해서만 흡착된 흡착자리의 비율은 뭐냐? 예. 분모는 똑같고 분자에 B의 KP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A든 B든 상관없이 A나 B에 의해서 흡착된 자리의 비율은 뭐냐? 분모에 A와 B의 KP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네. 여기다 넣으면 되네. 세타 A하고 세타 B 여기다 넣으면 되죠. 따라서 집어넣고 남은 식이 이렇게 돼. 이게 바로 A하고 B가 반응해서 프로덕트가 되는 어떤 반응이 랭뮤어 신셸루드 메커니즘을 따르고 그때 A하고 B가 흡착을 할 때 쪼개지지 않고 non-dissociative adsorption을 A도 하고 B도 한다라고 할 때 속도 법칙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실험적으로 관찰하면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속도 상수는 뭐겠어? 요거를 퉁친 얘네들을 퉁쳐갖고 K'이라고 한다면 이게 실제로 관찰되겠지, 속도 상수는. 그렇죠? 그리고 A하고 B의 압력에 대해서는 뭐 몇 차 반응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분모에 뭐가 주렁주렁 있는 이런 반응이 돼버릴 거예요. 그지? 이식 유도할 때 우리가 A하고 B는 쪼개지지 않고 흡착한다고 했어. 근데 만약에 쪼개지면서 흡착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뭐 이런 데 루트가 막 주렁주렁 나오겠지. 그지? 심심하면 한번 유도해 보세요. 시험에 낼지도 몰라. 안 낼지도 몰라. 요 얘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만약에
압력이 굉장히 낮으면 어떻게 될까? A의 압력도 낮고 B의 압력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요거 무시되고 결국은 몇 차 반응이 된다는 거야?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 1차. 그래서 오버럴 세컨 오더 리액션이 된다는 얘기지. 이 메커니즘을 따른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주렁주렁 막 써놨는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실험을 해서 관찰을 하는 속도 상수는 요걸 거예요. 요거를 퉁쳐서 K'이라고 놓은 그걸 아마 우리가 관찰하게 될 텐데 우리가 실험적으로 관찰하는 그 속도 상수는 아레니우스 플러스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이야. 원래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에 의하면 ln-k를 t분의 1에 따라서 플러스를 하면 직선이 나와야 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도를 높이면 속도 상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익스포넨셜 인크리즈를 해야 돼. 그런데 이 메커니즘을 따른다면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가 실험적으로 관찰하는 속도 상수가 이걸 거거든. 스몰 k 곱하기 ka 곱하기 kb 이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스몰 k는 진짜 속도 상수야.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그 값이야. 하지만 여기 있는 대문자 ka, kb는 뭐예요? 일종의 평형상수거든. 그죠? 뭐의 평형상수야? A가 흡착하는 걸 정반응으로 썼을 때 그때의 평형상수. B가 흡착하는 걸 정반응으로 썼을 때 그때의 평형상수죠. 따라서 흡착에 관한 평형상수야, 흡탈착에 관한. 근데 흡착은 엑소서믹 프로세스잖아요. 엑소서믹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엑소서믹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뭐 얘기하다 말았지? 엑소서믹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요거 온도가 높이면 어떻게 돼? 평형이 탈착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발열 반응은 온도를 높이면 평형이 분리해서 역반응 쪽으로 가잖아. 그렇지? 르 샤틀리에 프린시플에 의하면. 따라서 온도 높이면 얘하고 얘는 작아질 수 있는 값이야.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막 늘어나는 값에다가 온도 높이면 줄어들 수 있는 값이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레니우스 비헤비어를 안 보일 수도 있다. 난 아레니우스 비헤비어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게 그 불균일 촉매 역할을 하는 이유가 A하고 B가 다 흡착하기 때문인데 온도를 높이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일반적인 아레니우스 거동을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온도가 높아지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흡착보다는 탈착이 더 원활히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이젠 촉매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 흡착이 일어나야 촉매 역할을 하는데 화학 흡착 못하게 되잖아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래서 그렇게 되면 촉매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랭미어 힌셸루드 그 약자로 쓴 거예요. LH 메커니즘을 따르는 예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고 어찌됐건 좀 다소 복잡하지만 이러한 속도 법칙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유도도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간단해.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봅시다. 엘리 리디얼 메커니즘. 요거는 랭미어 힌셸루드 메커니즘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두 개가 있는데 리액턴트가 AB 이것도 마찬가지로 AB 두 개가 있어요. 가정은 이것도 네 번째 단계가 전체 속도를 결정하는 그런 거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야. A하고 B가 둘 다 있는데 A는 흡착을 하고 B는 흡착을 안 해.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해. A는 흡착을 하고 B는 흡착을 못 해. 그래서 흡착되어 있는 A에 B가 가서 꽝 부닥치면서 프로덕트가 되고 이게 탈착해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되는 메커니즘. 그래서 특징은 뭐야? 랭미어 힌셸루드하고 비교하면 랭미어 힌셸루드는 둘 다 흡착한다는 거고
엘리 리딜 메커니즘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흡착하고 하나는 그냥 벌크 페이지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이런 것도 가능할 거 아니야. 둘 다 흡착 안 하면 뭐야? 이거는 촉매 반응이 아니지. 불균형 촉매 반응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둘 다 흡착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흡착하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테니까. 이어서 얘기하면 특징은 둘 중에 하나만 흡착하고 나머지 하나는 벌크 페이지에 있다가 꽝 붙어있는 놈하고 부닥쳐가지고 이제 프로덕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반응 속도식이야. 이때도 역시 편의상 쪼개지지 않고 흡착하는 경우를 가정을 합시다. 편의상. 그러면 속도식은 이렇게 될 거야. V에다가 이거 그냥 내가 식을 그냥 써버렸는데 반응 속도는 소문자 K 곱하기 여기다 적어놨네. 소문자 K 곱하기 B의 부분합 곱하기 세타 A가 되겠지. A는 흡착을 하고 B는 흡착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타 A 자리에다가 non-dissociative 랭뮤 아이소썸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압력이 굉장히 높으면 이게 커. 그러면 얘가 무시가 되고 요거하고 요거 지워지고 1차 반응이 되네. 이때는. 그죠? B에 대한 흡착 못하는 요 놈, 흡착 못하던 놈에 대한 1차 반응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압력이 굉장히 낮다. 압력이 굉장히 낮으면 이게 굉장히 작은 거지. 그러면 얘가 무시가 되고 2차 반응이 되네. 그죠?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러면 A하고 B가 반응해서 프로덕트가 되는 어떤 반응이 있는데 이게 LH 메커니즘인지 엘리 리들 메커니즘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 낮은 압력에서 A의 1차, B의 1차 돼서 오버럴 세컨으로 되는 거는 랭뮤어 힌셸우드 메커니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렇지? 근데 압력이 높아졌을 때 엘리 리들 메커니즘은 압력이 높아지면 흡착 못하는 놈의 압력에 비례하게 되지. 그렇죠? 흡착하는 놈의 압력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 그렇죠? 근데 랭뮤어 힌셸우드 메커니즘은 어때? 랭뮤어 힌셸우드 메커니즘은 뭐가 주렁주렁 복잡하게 막 잔뜩 있었잖아. 그지? 잠깐 돌아갔다 와야 되나요? 표정들이. 네. 여기서 압력이 굉장히 낮으면 얘하고 얘 무시되고 얘에 대해서 1차, 얘에 대해서 1차. 이건 엘리 리딜 메커니즘하고 똑같잖아. 근데 압력이 높아지면 뭐 얘는 무시한다고 쳐도 지금 여기에도 압력이 있고 여기에도 압력이 있고 여기 뭐 제곱도 있고 뭐가 복잡해 지금. 그지? 그래서 엘리 리딜 메커니즘의 양상과는 분명히 다르죠. 엘리 리딜 메커니즘은 1차 반응이 돼버려. 1차 반응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LH 메커니즘하고 ER 메커니즘을 구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non-dissociative adsorption을 가정했는데 쪼개져. 어느 게 흡착했었지 지금? A가 흡착했었죠. A가 흡착을 할 때 쪼개지면서 흡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식이? 여기에 루트 있고 여기에도 루트 있는 거죠. 그렇지? 따라서 지금 압력이 낮을 때도 A에 대해서는 압력의 2분의 1승에 비례할 거야. 그렇지? 따라서 흡착을 하는 놈이 쪼개지면서 흡착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흡착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편의상 우리가 유도할 때는 쪼개지지 않고 흡착한다라고 가정했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고 맞춰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쪼개지면서 흡착하는 건지 그냥 흡착하는 건지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뭐 이런 예도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반응을 예로 들어놔가지고 써놓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이제 메커니즘 얘기는 다 했어요. 이게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심플 디컴포지션, 랭뮤어 힌셸우드, 엘리 리들 메커니즘 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실제 어떤 새로운 화학 반응을 시키고 이 새로운 화학 반응이 불균일 촉매 반응에 의해서 빨리 일어날 때 이게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느냐라는 걸 따지려면 생각해야 되는 게 많아요. 많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7개의 단계 중에 어느 단계가 실제로 가장 느린 단계인지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4번째 단계인 화학 반응, 그게 가장 느린 단계다라고 하면 그 화학 반응이 심플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LH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ER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그걸 또 구분하는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굉장히 차근차근히 논리적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루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해서 메커니즘을 이제 프로포즈 하는 거야. 프로포즈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박수 안 쳐요. 증거를 대라 늘 이래요. 증거를. 그래서 다음 얘기할 거는 이제 증거를 대는 방법. 그거 얘기하기 앞서서 하나 더 있네. 대부분의 반응이 LH 반응입니다. 엘리 리딜 반응보다는 랭미어 힌셸루드 메커니즘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반응을 시킨 다음에 LH 메커니즘을 따라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내가 주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증거가 뭔데? 네가 이론적으로 유도한 레이트 로가 실험 결과의 차수를 잘 설명한다는 거 말고 직접적인 증거를 대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뭘 보여줘야 돼? A도 흡착되어 있고 B도 흡착되어 있는 그 흡착되어 있는 화학종의 증거, 스펙트로스코피 한 방법을 써서 걔네들이 실제로 발견된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예를 보여줄게. 자, 요게 나도 한 번도 안 써본 테크닉이야. 근데 뭐 이런 게 있어요. 몰리큘러 빔, 리액티브 스캐터링이라 그래서 이쪽에 촉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몰리큘러 빔을 여기서 쏴줘. 몰리큘러 빔을 어떻게 만들죠? 이건 여러분들이 배웠어. 몰리큘러 빔이라는 게 몰리큘들이 총알처럼 이렇게 빔으로 날아간다는 거야. 직진을 해서. 몰리큘들이 어떻게 직진을 해서 날아가게 만들죠? 지들끼리 충돌 없이 비행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mean free pass가 굉장히 길어지게 해주면 되겠지. 이퓨전을 이용하면 돼요. 이퓨전. 우리가 누센셀이라는 거 공부했잖아. 중간고사 전에 공부했죠. 구멍을 굉장히 조그맣게 뚫어놔. mean free pass보다 작게. 그러면 그 구멍을 통해서 이퓨전하는 몰리큘들은 충돌 없이 그냥 뽑아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충돌 없이 얘네들이 여기를 향해서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꽝 부닥치면서 어떤 촉매 반응이 일어나고 프로덕트들이 이제 여기는 그 매스 스펙트로미터예요. 매스 스펙트로미터에서 프로덕트 나오는 걸 이제 몇 개가 나오는지 카운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A라는 촉매 갖다 놓고 실험하고 B라는 촉매 갖다 놓고 실험하고 여기 촉매를 바꿔가면서 이 실험을 하면 어느 촉매가 더 촉매 활성이 좋은지 기본적으로 그거는 알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반응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그 직접적인 증거는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여기를 스펙트로스코픽한 방법으로 이쪽을 또 분석을 해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러한 뭐 다양한 장치들을 써서 이건 내가 말로 얘기한 거고 다양한 장치들을 써서 실험을 해보면 불균일 촉매라 그래서 다 비슷한 게 아니고 원소마다 그 성능이 달라요. 아까 하이드로진 아이오다이드가 I2하고 H2가 되는 그 반응의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골드를 쓰면 좋기는 한데 플래티늄보다는 그지 같았었잖아. 그지? 그것처럼 종류에 따라 캐탈리틱 액티비티가 달라요. 뿐만 아니라 같은 플래티늄이라고 하더라도 그 플래티늄이 100 면으로 되어 있는 플래티늄인지 뭐 111 면으로 되어 있는 플래티늄인지 또는 뭐 킹크나 스텝이 많이 있는 플래티늄인지 아니면 아주 매끈한 플래티늄인지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 그래서
뭐 하여간 다양한 분석 툴을 동원을 해서 사람들이 그 결정학적인 구조라든가 화학적인 조성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촉매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뭔지 이런 걸 연구를 해. 케미컬 액티비티를 그 원인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케미컬 액티비티를 높일 수 있을지 이 연구를 합니다. 이제 강의가 거의 끝에 왔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여담을 하나 얘기하면 우리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학 흡착을 이용을 해서 방막을 만드는 원자층 증착법,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이라고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분야가 그 수소 발생 반응, 전기화학적으로 수소를 발생시키는 그 화학 반응의 촉매 연구를 해요. 촉매. 근데 일단 이거 왜 하는지부터 잠깐 설명을 하면 지금 우리 인류가 화석 연료를 쓰고 있죠. 그리고 화석 연료의 고갈은 뭐 언제 고갈될지 모르지만 늘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 여담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무슨 수업이었는지 모르지만 무슨 수업 시간에 석유가 30년에서 50년 지나면 고갈된다 그랬어. 80년대 초에. 지금쯤 거의 고갈돼야 되는데 지금도 석유화학 책 보면 아직도 30년에서 50년 있으면 고갈된다 그래요. 왜 그럴까? 계속 새로운 유전이 발견돼. 그래서 그때 당시 발견된 유전의 양만 갖고 보면 사용량을 예측을 했을 때 한 50년, 짧으면 30년, 길으면 50년 지나면 고갈된다고 했는데 뭐가 자꾸 발견돼. 그래서 그 기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하지만 뭐 이게 무한히 쓸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연장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고갈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야 되죠. 그런데 화석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화석 연료가 화석 연료라는 게 대부분 이제 수소하고 탄소 또는 탄소 결합, 그 결합에 있는 케미컬 본드에 있는 그 결합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지. 자동차는 화학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고, 화력 발전소는 그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인 거고 그런 거잖아. 그런데 화석 연료 말고 수소를 원료로 쓰려고 하는 연구를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잘만 하면 수소는 무한정 인류가 계속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꺼지지 않는 이상 잘만 하면, 내가 계속 잘만 하면을 강조하죠. 잘만 하면 수소는 무한정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다. 왜냐? 물을 전기분해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죠. 물을 전기분해하면 통상 한 1.78V 이상 걸어주게 되면 물이 전기분해가 돼요. 그런데 그 수소하고 산소가 다시 만나서 물이 되는 그 반응의 델타 G값이 1.23 일렉트론 볼트야. 그러니까 수소를 원료로 쓰면 우리가 그만큼의 에너지를, 일렉트리컬 웍을 1.23 일렉트론 볼트만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되겠지. 화석 연료처럼. 근데 문제는 이 수소를 고갈시키지 않고 무한정 쓸 수 있느냐라는 건데, 가능할 거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반응하고 나면 다시 물이 되고, 지구에 널린 게 물이잖아. 물 갖고 수소 만들고, 수소를 또 산소하고 반응시켜서 다시 물이 되고, 이러니까 문제없이 무한정 쓸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을 전기분해할 때 우리 전기 써야 되잖아. 그렇죠? 전기. 그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수소 만들면 뭐해? 그렇지? 그래서 물을 그냥 전기분해하는 게 아니고 포토 일렉트로케미컬 워터 스플리팅을 하는 거예요. 광전기화학적으로. 그러면 태양빛을 이용을 해서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걔네들을 쪼개서 수소를 만들면 태양이 꺼지지 않는 이상 계속 수소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수소를 우리가 사용하면 물이 나오는 거니까 계속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잘만 하면
잘만 하면 이거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문제는 물을 전기분해할 때 제일 좋은 촉매가 플래티늄이에요. 플래티늄. 항상 이 플래티늄이 문제야. 그래서 이 플래티늄을 값싼 원소로 대체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재료가 몰리브데늄 다이설파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몰리브데늄 다이설파이드가 내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자꾸 빙글빙글 돌려서 온 거야. 몰리브데늄 다이설파이드가 어떤 구조냐 하면 흑연처럼 층상 구조 물질이에요. 한 층 있고 그 위에 또 한 층 있고 한 층 있어. 그리고 층 간의 인터랙션은 판데발스 인터랙션이야. 약한 인터랙션. 그래서 이 책의 비유를 하자면 한 층 있고 여기에 이제 층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층의 엣지들이 있죠. 그러면 몰리브데늄 다이설파이드의 이쪽에 있는 원자들은 촉매 활성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수소 발생 반응에 대해서. 여기 엣지에 있는 원자들이 촉매 활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예, 사람들이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걸 이제 알아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스텝이나 킹크 이런 게 있을 때 CH 결합을 끊거나 HH 결합을 끊는 촉매 활성이 훨씬 좋더라. 이런 것도 지금 내가 설명한 이런 실험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결정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요 얘기는 좀 이따 더 하고, 네, 얘기가 두 개가 막 섞였는데 요 슬라이드 설명을 마저 하고 할게요. 자, 그런데 많은 경우 촉매 활성은 이런 킹크나 스텝 사이트에서 좋아요. 좋은데 임퓨리티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얘네들이 킹크나 스텝 사이트에 원래는 리액턴트가 가서 흡착을 해야 되는데 저런데 쓸데없는 애들이 가서 앉아버리면, 임퓨리티가 가서 앉아버리면 리액턴트가 앉을 자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 걸 포이즈닝이라고 불러요. 예, 독약 먹고 죽었다고. 흡착 자리가 독약 먹고 죽었다고 포이즈닝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포이즈닝은 나쁜 거야. 피해야 돼. 피해야 되는데 간혹 이 포이즈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해요. 뭐 아주 특별한 경우긴 한데 어떻게 활용을 하냐 하면 예를 들면 여기 불균일 촉매가 있는데 리액턴트가 반응해서 프로덕트가 될 때 반응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AB가 반응을 해서 P1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P2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둘 다 만들어져요. 사이드 프로덕트가 있다는 얘기야. P2는 사이드 프로덕트예요.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건 P1이야. P2는 별로 원하지 않아. 근데 반응을 시키면 뭐 P1이 한 70% 얻어지고 P2가 뭐 원하지 않지만 이게 한 30% 얻어진다고 칩시다. 근데 두 반응에 다 이 촉매는 촉매 역할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 P1을 만드는 흡착 자리와 P2를 만드는 흡착 자리가 서로 다르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P2를 만드는 그 흡착 자리를 포이즈닝 시키면 되겠죠. 걔만 선택적으로 우리가 포이즈닝 시킬 수 있다면 이 촉매는 어떤 촉매가 되는 거야? 선택적으로 P1만 만들어내는 촉매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촉매의 흡착 자리에 대한 연구가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포이즈닝조차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셀렉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토픽인데 불균일 촉매의 촉매 활성이 있는 흡착 자리라는 말을 내가 자꾸 하는데 그 촉매 활성이 있는 흡착 자리는 왜 촉매 활성이 있냐 하면 그 자리에 리액턴트가 화학 흡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화학 흡착의 색이 화학 흡착을 얼마나 세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해도 안 돼요. 너무 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A도 흡착을 하고 B도 흡착을 했는데 너무 세다는 말은 뭐야? 얘네들이 흡착한 다음에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난 여기가 좋아. 너무 좋아. 그럼 안 움직이잖아. 움직이다가 만나야 반응을 하지 얘네들이 표면에서. 그래서 너무 세도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랭뮤어 힌셸루드 메커니즘 얘기고 엘리 리딜 메커니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흡착을 하고 얘는 가스 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얘가 흡착하고 나서 너무 좋아 지금. 굉장히 강하게 흡착이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여기 때려봐야 반응이 안 일어나요. 네.
가스 페이지에서 지들끼리 부닥쳤을 때 반응 안 일어나는 것처럼 얘가 흡착된 상태가 너무 좋으면 가스 페이지에 있던 놈이 얘를 때려도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화학 흡착이 세도 안 돼요. 그러면 또 화학 흡착이 약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약해도 문제야. 화학 흡착이 너무 약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서피스 커버리지가 별로 안 크다는 얘기고, 그러면 촉매에 넣어봐야 반응 속도가 별로 안 빨라진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캐탈리틱 액티비티가 높아지려면 이 케미소프션의 크기는, 이 세기는 적당해야 돼요. 적당해야 돼. 결과적으로 캐탈리틱 액티비티를 그래프로 그리면 화산 모양의 그래프가 얻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볼케노 플랫, 볼케노 커브, 뭐 볼케노 플랫 이렇게 불러요. 촉매들이 주로 이제 금속 원소들이 촉매 역할을 많이 하는데, 주로 d-오비탈을 갖고 있는 원소들, 금속 원소들이 촉매 역할을 하는데, d-오비탈의 전자가 적절히 있어야 돼요. 너무 전자가 없어도 안 되고 너무 꽉 차 있어도 안 돼요. d-오비탈이 절반 정도는 채워져 있고 절반 정도는 비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d-오비탈이 너무 꽉 차거나 너무 비어 있지 않아야 돼. 너무 비어 있으면 너무 강하게 화학흡착이 일어나고, 너무 꽉 차 있으면 화학흡착이 너무 약해져요. 그래서 d-오비탈이 적절히 채워지고 적절히 비워져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볼케노 커브인데, 이게 주기율표의 족수예요. 족 넘버, 그룹 넘버. 이게 1주기, 요거는 2주기, 3주기 갖고 그린 건데, 어찌됐건 이 그룹 넘버에 따라서, 주기율표의 그룹 넘버에 따라서 d-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개수도 변하겠지, 점차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캐탈리틱 액티비티가 커지다가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커브를 볼케노 커브라고 부르고, 이렇게 되는 원인은 이쪽 부분은 너무 강하게 화학흡착이 일어나는 거고, 이쪽 부분은 너무 약하게 화학흡착이 일어나서 그렇다라는 거야. 화학흡착이 적절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를 하나 보면, 내가 좀 아까 설명하다만 우리 랩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 예를 하나 보면, 이건 어떤 리뷰 논문에 나온 건데, 내가 아까 얘기하기를 몰리브데늄 다이설파이드는 수소, 전기화학적으로 수소를 발생시키는 화학 반응의 촉매로 쓰일 수 있는데, 층상구조 물질이고, 이 한 면을 구성하고 있는 이 면을 베이설 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베이설 플레인에 있는 원자들은 촉매 활성이 없고 엣지에 있는 애들이 촉매 활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촉매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 이 엣지 사이트가 많이 표면에 노출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렇게 만들려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수소 발생 반응, 하이드로진 이볼루션 리액션의 전기화학적인 수소 발생 반응 촉매의 볼케노 커브인데, 이 Y축이 J0라 그래서 이게 뭐 Exchange Current Density라는 거예요. 이게 촉매 활성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척도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전기화학 반응의 키네틱스 얘기할 때 이게 뭔지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X축은 뭐냐 하면 델타 G 값인데, 뭐의 델타 G 값이냐 하면 전기화학적으로 수소가 발생되기 위해서 물에 있는 프로톤이 촉매 표면에 흡착을 해야 되거든. 그 흡착의 델타 G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한가운데, 이게 이제 0일 때가 제일 좋고, 그거보다 왼쪽으로 갈수록 나빠지고 또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빠져요. 여러 가지 촉매들에 대해서 보면 제일 좋은 쪽에 있는 애들이 보면 다 귀금속이야. 백금, 플래티늄 111, 뭐 이리디움, 로디움, 팔라디움, 이거 다 비싼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싼 거를 찾는데, 뭐 골드는 비싸기도 한데 또 특성도 안 좋네. 이런 거 쓸 수 없겠지. 니켈, 코발트 좀 싸긴 한데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연구하는 게 몰리브데늄 다이설파이드고, 얘는 값이 싸면서도 엣지 사이트는 촉매 활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볼케노 커브의 예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요건 이제 숙제고 다음 시간부터는 전기화학 반응의 연력학을 2시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전기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론 얘기를 2시간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